네, 안녕하세요. 한국지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줌을 학교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줌상에서 동영상을 보면 버퍼링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은 기본적으로는 실시간 수업을 실시간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지난번처럼 화면 전환이 잘 안 되거나,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동영상을 찍어서 미리 준비해 두고 만약에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이 수업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도시 발달 과정에서 우리나라 도시 발달 과정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요. 교재 53페이지 수업했어요. 교과서는 94페이지 했고요. 이번 시간에 수업할 내용은 도시 체계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도시 체계. 말이 좀 어렵죠. 도시 체계. 그러니까 도시가 중구난방적으로 발달한 게 아니라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발달해 있다. 도시가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계층성을 띠고 있다. 이게 도시 체계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도시 체계란 뭐냐면 뭘로 파악하냐면 도시 간 상호작용으로 파악해요.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도시 간의 계층 질서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말이 좀 어렵죠. 계층 질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정의에서 각각을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계층 질서란 뭐는 뭐냐면 상하, 높고 낮음이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높고 낮음이 있다. 그러니까 더 높은 계층의 도시가 존재하고 그보다 낮은 계층의 도시가 존재한다. 이렇게 나타내는 걸 도시 체계라고 얘기하고요. 그 도시 체계가 어떤 게 높고 어떤 게 낮은지를 결정할 때 뭐 가지고 나타나냐? 바로 도시간 상호작용 이거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도시간 상호작용. 그래서 도시간 상호작용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량 혹은 도시간의 교통량 등 이런 것들을 도시간 상호작용량이라고 작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인적, 물적, 이동량, 교통량 등 이 상호작용이 많으면 상위 계층의 도시가 되고 이 도시간 상호작용량이 적으면 인적, 물적, 이동량, 교통량이 적으면 하위 계층의 도시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어져서 도시간 상호작용량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인구 규모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인구 규모가 클수록 도시간 상호작용량이 많다는 뜻이고요. 인구 규모가 작을수록 도시간 상호작용량의 작용량이 적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리고 거리에 반비례해요. 이건 당연하겠죠. 만약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시흥하고 안산하고의 상호작용량이 많을까요? 시흥하고 수원하고의 상호작용량이 많을까요? 이거는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구 규모가 더 크면 클수록 상호작용량은 더 커진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인구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는데 어떤 게 더 큰 영향을 주냐면 인구 규모가 더 크게 영향을 줘요. 거리보다. 그래서 인구 규모가 클수록 도시간 상호작용량이 많으니까 계층 지수에서 상위 계층이 된다. 그리고 인구 규모가 작으면 도시간 상호작용량이 적으니까 계층 지수에서 하위 계층이 된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도시 체계를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인구 규모가 큰 도시, 인구가 많은 도시. 이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도시가 되겠죠. 대도시가 되겠죠. 그러면 대도시는 상호작용량이 인구 규모가 크니까
상호작용량이 당연히 많겠죠. 상호작용량이 많으니까 도시 계층에서 도시 계층이라고 표현하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도시 계층이 아니라 도시 체계에서 상위 계층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고차 중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차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중심지라는 개념은 다시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인구 규모가 작으면 이거 우리는 이제 소도시라고 얘기하겠죠. 소도시는 상대적으로 상호 작용량이 적겠죠. 상호 작용량이 작으니까 당연히 도시 체계에서 하위 계층이 되겠죠. 하위 계층이 되고 이거를 저차 중심지가 되겠죠. 이게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결론적인 내용. 그러면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도시는 어디예요? 인구 1000만에 가까운 서울이죠. 그럼 서울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 상호작용이 많겠죠. 그래서 가장 고차 중심지가 되겠죠. 시흥은 서울보다 인구 규모가 작죠. 작으니까 다른 지역과 상호작용량이 서울보다 적겠죠. 작으니까 시흥 같은 도시는 저차 중심지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이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걸 꼭 맞는 예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만약에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경기도 하나를 묶고 시흥도 하나를 묶고 정왕동 하나를 묶을게요. 그러면 경기도는 인구가 가장 많죠. 그러면 경기도 자체가 시흥시보다 상호작용이 많겠죠.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고차 중심지가 되겠죠. 시흥시는 경기도보다 적고 정왕동보다 인구 규모가 많으니까 상호작용이 중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 정도의 중심지가 되겠죠. 정왕동은 인구 규모가 가장 작아서 상호작용이 가장 적겠죠. 그래서 이건 저차 중심지가 되겠죠. 그러면 경기도는 이만큼의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시흥시는 이 안에 들어있고 정왕동은 그 안에 있겠죠. 그래서 경기도의 영향력의 범위는 이만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흥시의 범위는 이만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왕동의 범위는 이만큼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고차 중심지가 영향을 주는 범위가 저차 중심지에 영향을 주는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 이제 차례대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1, 2, 3번을 설명한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도시간 상호작용이 나타난 도시간의 계층 질서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했고 도시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거는 도시간 일적, 물적 이동량을 나타내고 뭐 교통량 등을 나타낸다. 이거는 뭐에 비례한다? 인구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 도시간의 상호작용량은 거리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인구 규모에 비례하더라. 영향력이 더 큰 거는 인구 규모다. 인구 규모가 클수록 도시간 상호작용량이 많더라. 그러니까 도시간 상호작용이 많으면 고차 중심지가 되고 도시간 상호작용량이 적으면 저차 중심지가 되더라. 그래서 도시가 순위가 이렇게 차례대로 매겨지더라. 이걸 도시체계라고 얘기하고요. 그 도시체계에 따라서 고차 중심지하고 저차 중심지의 특징을 이제 찾아볼 건데 저차 중심지가 있고 고차 중심지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에 사례에 소도시, 대도시. 소도시는 인구 규모가 작은 곳을 얘기하는 거죠. 대도시는 인구 규모가 큰 곳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인구 규모가 작으니까 상호작용이 작아서 저차 중심지가 되고 대도시는 인구 규모가 크니까 상호작용이 많아서 고차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도시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중심지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심지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다시 연습장으로 가서 중심지라는 개념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중심지라는 거는 주변 지역의 재화는 물건을 얘기해요. 물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중심지라는 것은 주변 지역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물건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어느 곳이죠? 물건을 파는 곳, 서비스를 파는 곳. 이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게라고 얘기하죠. 가게, 상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게나 상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중심지는 가게하고 상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시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 가게하고 상점이 공간적으로 죄송해요. 가게나 상점이 공간적으로 집적되어 있어. 모여 있는 곳. 공간적으로 집적되어 있는 곳. 어디예요? 도시에 가게하고 상점이 많아요. 농촌에 가게하고 상점이 많아요. 도시에 가게하고 상점이 많죠. 그래서 공간적으로 집적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도시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가게가 많으니까 도시를 하나의 중심지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중심지는 가게일 수도 있고 도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중심지는 가게, 도시 이걸 다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이제 가게, 소매업이라고 얘기하죠. 소매업에 대해서 배울 때는 이제 그 가게를 중심지로 보고 도시 파트에서는 도시를 중심지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사례에 소도시, 대도시, 시흥, 서울 이렇게 선생님이 써놨는데 시흥에 사는 학생들은 좀 죄송해요.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여기에다 하나만 더 적을게요. 이거를 가게로 봤을 때 규모가 작은 가게, 편의점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편의점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서울과 같은 특성을 가진 가게는 뭐가 되냐면 백화점과 같은 특성을 가진 곳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편의점 이렇게 놓고 보시면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이해하시기에. 그러면 이제 최소 요구치 정리할게요. 최소 요구치. 저차중심, 고차중심 비교할 건데 이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해요. 최소 요구치, 다시 최소 요구치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개념을 잘 필기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최소 요구치는 뭐냐면 요구치라는 개념은 정의를 내려볼게요. 중심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를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교사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사를 그만두고 뭐 할까, 뭐 해먹고 살까 잘 생각해봤더니만 우리 학교 주변에 편의점이 없어요. 그래 편의점을 내려고 해요. 편의점을 내려고 하면 선생님이 편의점을 냈어요. 하면 편의점이라고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하면 편의점이라는 거를 냈어요. 그러면 편의점이니까 가게니까 이것도 하나의 중심지죠. 그러면 선생님이 편의점을 냈는데 편의점에 매달마다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있겠죠. 예를 들면 건물을 빌리면 임대료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알바비를 쓰면 인건비가 필요하겠죠. 인건비, 세금 등등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선생님 물건을 팔든 안 팔든 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정 비용이 얼마냐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생님은 최소한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지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100만 원의 수익을 찬출해야지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100만 원 하지만 적자는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적자를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적자를 보지 않으니까 최소한 이 편의점을 계속해서 유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5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럼 50만 원씩 매달 적자가 발생하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선생님 그 가게를 계속 해야 될까요? 그만해야 될까요? 그만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게가 없어지니까 중심지가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 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편의점을 개업해서 고정비용 100만 원이니까 이 100만 원을 벌 수 있을 만큼의 100만 원치의 수요를 갖다가 최소 요구치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죠? 그럼 다시 넘어올게요. 그러면 저차중심지하고 고차중심지, 편의점하고 백화점으로 생각해 볼게요. 어떤 게 유지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죠? 당연히 백화점이 최소 요구치가 크겠죠. 그러니까 저차중심지는 최소 요구치가 낮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차중심지는 최소 요구치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하의 도달 범위 얘기해 봅시다. 이것도 역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를 해야 돼서 이 개념들을 제하의 도달 범위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하는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물건이라고 했죠. 물건. 그래서 물건이 도달하는 범위, 다시 말하면 가게가 중심지니까 가게에서 물건이 팔리는 범위를 얘기해요. 가게에 물건이 무한정 팔릴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가게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물건 값에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운송비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교 앞에서 2,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걸어가서. 그러면 2,000원이라는 금액만 필요하지만 선생님이 저기 부산 가서 2,000원짜리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해요. 그러면 2,000원 플러스 부산까지 내려가는 뭐 KTX 타면 한 5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52,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부산 가서 커피를 마시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5만 원이랑 운송비가 들기 때문에 물건이 팔리는 범위가 한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제야의 도달 범위예요. 그러면 물건이 이건 제야의 도달 범위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물건이 팔리는 범위, 이게 제야의 도달 범위예요. 그러면 편의점하고 백화점 중에서 물건이 팔리는 범위가 더 넓은 곳은 어디예요? 당연히 백화점이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죠. 그러니까 저차 중심지는 제야의 도달 범위는 좁다라고 얘기하고 고차 중심지는 넓다라고 얘기해요. 중심지의 기능은 뭐냐면 중심지가 제공하는 기능의 종류예요. 이것도 역시 편의점하고 백화점으로 설명을 할게요. 판매 물건의 다양성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편의점에서 물건이 더 다양하게 판매하나요? 백화점이 더 다양하게 판매하나요? 당연히 저차 편의점은 물건의 종류가 적죠. 그래서 중심 기능이 적다. 그리고 반면에 백화점은 물건의 파는 종류가 다양하죠. 그래서 중심 기능은 많다. 그래서 소도시일수록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작고 대도시일수록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크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놀이동산을 가거나 어딜 가거나 뭔가 시흥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싶을 때 서울로 나가는 이유가 서울이 시흥보다 고차 중심지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죠? 중심수는 말 그대로예요. 편의점이 더 많아요? 백화점이 더 많아요? 당연히 편의점이 많죠. 그래서 시흥과 같은 도시의 규모를 가진 도시는 많고 반면에 서울과 같은 규모의 도시를 가지고 있는 건 적다. 이렇게 되고요. 중심지 간 간격은 뭘 나타내는 중심지 간의 거리는 뭐냐면 백화점하고 백화점 이 사이의 평균 거리, 편의점하고 편의점 거리의 평균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편의점하고 편의점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깝죠. 그래서 저차 중심일수록 좁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차 중심이 대도시 백화점일수록 넓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편의점하고 백화점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편의점은 소도시, 백화점은 대도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훨씬 더 문제를 풀거나 할 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자료 가지고 이제 이 고차 중심, 저차 중심지를 이제 선생님 설명할게요. 봅시다. 도시수의 변화하고 도시 인구 비중 변화 이렇게 나와 있죠. 75년부터 2016년까지. 아래쪽 보니까 AD는 20만 명 미만 쭉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00만 명 이상이 가장 고차 중심지가 되겠죠. 그리고 20만 명 미만이 저차 중심지가 되겠죠. 그래서 A, B, C, D를 이 인구수에 따라서 고차인지 저차인지를 구분해내라 이런 자료가 돼요. 그러면 A 보니까 3개, 6개, 9개 B, C, D에 B, C, D에 비해서 숫자가 적죠. 중실수가 적을수록 뭐가 되죠? 고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100만 이상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100만 이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두 번째로 숫자가 적죠. 그러니까 얘는 50만에서 100만이 되겠고 그 다음에 C는 세 번째로 숫자가 적으니까 20에서 50만이 될 거예요. 그리고 D는 숫자가 가장 많으니까 가장 저차 중심지가 되는 20만 명 미만이 되겠죠. 그래서 20만 명 미만이 되겠죠. 예, 잠시만요. 아니요, 지금 그 영상 촬영하고 있어요. 그럼 중간에 끊어도 돼요? 네, 잠깐 기다려주세요. 왜 그러세요? 원래 조금 걸리는데 시간. 이게 애매한데 지금 끊기가. 나중에 이따. 지금 제가 연락드릴게요. 예, 나중에. 네.
네, 죄송해요. 지금 뭐 학교에 잠깐 업무 일이 있어서 얘기하느라고. 그래서 A는 가장 고차가 되고 D는 가장 저차가 된다. 이렇게 파악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 같은 특징을 가진 거고 D는 이제 편의점 같은 특징을 가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각각 차지하는 인구 비중 변화예요. 비중 변화니까 인구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대도시가 되겠죠. 고차 중심지니까. 대도시의 인구 비중은 감소하더라. 인구 100만 이상이죠. 네, 비중 감소하죠. 왜 감소하죠? 왜 서울의 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부산, 대구 뭐 이런 곳의 인구가 감소할까요? 선생님 한번 언급했었는데 여기서는 무슨 현상이 발생하고 있냐면 지적 불이익에서 교외화,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 나가는 현상을 얘기해요.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서 비중이 감소하는 거고 반대로 B하고 20에서 100만 이 중차 도시죠. 중차 계층에 해당하는 도시죠. 이것의 인구 비중은 증가하죠. 다시 말하면 여기 인구 100만 이상에 있는 이 도시의 인구가 교외화에 의해서 인구가 나가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감소하고 여기는 증가하게 되고 20만 미만의 인구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도시 체계 한번 봅시다. 이건 앞에서 봤던 거니까 봤던 자료니까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도시 체계를 이루고 있음.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이 어떤 개념을 선생님한테 설명했냐면 종주 도시화라는 개념을 설명했어요. 그쵸? 종주 도시화가 뭐죠?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서울의 인구가 부산 인구의 2배 이상 되는 현상을 종주 도시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서울은 1000만 정도 되고 부산은 한 350만 돼요. 그래서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죠. 이거는 균형적인 거예요? 불균형적인 거예요? 당연히 불균형적인 거죠. 불균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 체계는 가장 큰 도시가 하나가 있고 중간급이 도시가 있고 그 밑에 또 그보다 작은 도시들이 이렇게 균형적으로 잡혀 있는 형태가 아니라 몇몇 도시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 체계는 불균형적으로 자리 잡혀 있다. 이걸 나타내는 개념이 되고요. 됐죠? 그래서 밑에 우리나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직적인 도시 체계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비슷비슷한 도시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큰 도시들 그리고 그보다 좀 작은 도시들 이렇게 수직적으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의 공간을 국토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불균형적 발전을 얘기하는 거고 이걸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취한 정책이 이제 혁신도시나 뭐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 나오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이 자료는 앞에서 살펴봤으니까 선생님이 따로 안 살펴보고요. 여기 있는 자료 봅시다. 이거는 이제 버스 운행 횟수예요. 버스 운행 횟수니까 교통량이죠. 도시 간의 상호작용량이죠. 상호작용량이 많을수록 고차 중심지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차 중심지는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서울이 되겠죠. 그래서 서울의 상호작용량은 이만큼이 돼요. 그래서 이만큼이 돼요. 그 다음 서울 다음에 이제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각각의 강역시들이겠죠. 그래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이런 지역에 규모가 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보다 더 작은 거는 그 지방의 이제 도시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강역시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도시 체계는 서울이 가장 고차 중심지가 되고 그 아래쪽에 이제 강역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강역시 아래 각각 지방의 도시들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얘가 가장 고차 중심지가 되고 얘가 가장 저차 중심지가 된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 통행량을 통해서 도시 체계를 판단해낼 수 있다. 파악해낼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55페이지 봅시다. 55페이지 보면 이제 이렇게 문제가 1번부터 4번까지 나와요.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문제는 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농업 파트를 안 배웠으니까, 네, 1번 문제는 농업 파트 배우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건 넘어갈게요. 2번 봅시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연령별 인구 비중 및 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가 지역과 비교한 나 지역의 상대 특성에 대해 적절한 추론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지역의 인구 구조를 보니까 가 지역은 유소년층이 나 지역보다 많죠. 그 노년층은 적죠. 다시 말하면 가 지역은 유소년층이 어린애들이 많고 노년층이 적죠. 반면에 나 지역은 유소년층은 적은데 노년층은 더 많죠. 그래서 이 지도가 줬는데 이 지도 헷갈리죠. 여기가 어디 지냐면 경상남도예요. 그럼 경상남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어딜까요? 당연히 부산이겠죠. 부산. 그럼 여기가 부산이에요. 부산의 이치 정도는, 각각 광역시 이치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부산 바로 옆에 있죠. 여기는. 그럼 부산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된, 여기는 양산이라는 도시가 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가 되냐면 근교 농촌의 특징을 보이는 곳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가 되냐면 하동이란 곳이에요. 하동이란 곳은 전통 농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잘 인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광역시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 도시들은 잘 인지하고 있지만 그 외 도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대도시들일 거예요. 광역시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농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왼쪽에 그래프하고 매치시키면 양산은 근교 농촌이니까 인구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유소년층이 많겠죠. 그래서 이거는 가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거고, 여기는 전통 농촌이니까 나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와 지역과 비교한 나 지역의 특성이니까 전통 농촌의 특징을 찾아라, 이 문제가 돼요. 이 문제를 해석하면, 그러면 겸업농가 투잡이었죠. 도시 근처 근교 농촌일수록 겸업농가의 비중은 높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낮다, 이렇게 바꿔야 되고, 중위 연령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인구 파트에서 배울 건데, 어떤 지역의 사람을 가장 어린 사람부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까지 일렬로 쭉 세워요.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연령을 중위 연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전통 농촌은 일렬로 쭉 세웠을 때 노년층이 많으니까 중간이 노년층이 될 확률이 높겠죠. 반면에 근교 농촌은 유소년층이 많으니까 유소년층이 가깝게 중위 연령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중위 연령이 높다, 맞는 말이고, 초등학교 학급수는 유소년층이 많아야지 초등학교 학급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학급수는 당연히 낮다, 그래서 적을 것이다, 맞는 말이고요. 청자년층의 여성 인구가 적을 것이다. 전통 농촌은 여기 보시면 성비를 보면 나의 성비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성비가 막 160, 180이 되죠. 성비는 선생님 설명했듯이 여자 100명당 남자 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자 100명이 있는데 남자 수가 180명이 있어요. 그래서 전통 농촌은 노총각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제 결혼이 많이 발생하고 다문화 가정이 많다. 청년층의 여성 인구가 적을 것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 문제 3번 문제 넘어갈게요. 가다의 권역의 시군 규모별 인구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단 A씨는 군지역 20, 50, 100만 명 이상 도시군 중 하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A씨 군지역 20, 50, 100만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무조건 도시체계예요. 그래서 100만은 고차가 되는 거고 군은 저차가 되겠죠. 그래서 가 지역을 보니까 가 지역은 서울하고 경기도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수도권이 되겠죠. 수도권. 그러면 수도권에서 인구 55.4% 차지하고 있는 건 뭐가 될까요? 수도권의 인구가 5천만의 절반 정도 되니까 한 2,500만 정도 돼요. 2,500만 중에서 서울의 인구가 1,000만 가까이 되니까 인구 100만 이상이 되는 곳이 바로 55.4%가 되겠죠. 이게 100만 이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100만 B가 뭐가 되냐면 이제 B가 20에서 50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가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군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군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군이라는 건 이제 도시가 아니라 촌락을 얘기하죠. 그러면 촌락이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이 호남권이 되겠죠. 그래서 호남권의 비중이 21.5%로 높은 거가 되고, 그래서 나는 호남권이 되고요. 다는 영남권이 돼요. 그리고 A는 100만 이상이 되고 B는 20에서 50만이 되고 C는 군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다의 A에 속해 있는 100만 이상에 속한 도시는 두 개이다. 다는 영남권이니까 100만 이상 인구가 되는 곳은 뭐뭐가 있어요. 영남권에 부산광역시 있죠. 광역시 찾으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있죠. 그리고 울산광역시 있죠. 그래서 이 세 곳이 돼요. 창원이 이제 100만 가까이 가고 있는데 아직 넘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가는 나보다 A에 속한 도시수가 적다. 가의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는 어디 있을까요? 서울이 100만 넘죠. 그리고 인천이 한 300만 되니까 넘을 거고, 그 다음에 수원도 인구가 100만이 넘어요. 그래서 서울, 인천, 수원, 그리고 100만 가까이 있는 도시가 고양하고 뭐 용인 이런 지역이 되고요. 나 지역은 호남권에 100만 넘는 도시는 하나밖에 없죠. 어디죠? 광주죠, 광주. 그래서 가는 3개고 나는 하나가 되니까 가가 더 많죠. 그리고 가는 다보다 권역 내 도시 거주 인구 비중이 낮다. 도시 여기서 A, B, C 여기에서 도시에 해당하는 곳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가 도시고 여기가 이제 촌락 논촌 지역이에요. 그러면 가는 군 지역이 0.8%죠. 그러면 99.2%는 도시. 가는 99.2%가 도시 거주하는 거고 다는 7.6%가 군이죠. 그러면 92.4%가 도시에 거주하는 거죠. 그러면 가 권역이 비중이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나는 가보다 B에 거주하는 인구가 적다. 나는 가보다 봅시다. 나는 거주하는 인구니까 비중이 아니에요. 인구수예요. 그러면 나는 총 인구가 5136036 곱하기 B에 거주하는 인구니까 B는 26.3%니까 0.264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는 인구가 총 얼마냐면 25273,824가 되겠죠. 곱하기 몇 퍼센트가 되냐면 14.4%죠. 그러면 0.144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5배 정도 차이가 나요. 이거는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어디가 수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가가 더 많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C에 거주하는 인구는 호남권의 영남권의 50% 이하이다. 이것도 역시 똑같이 풀어주면 돼요. C에 거주하는 인구는 군이죠. 그럼 호남권 나 얘기해요. 호남권은 5136036 곱하기 21.5%니까 0.22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영남권은 이제 다가 되겠죠. 다는 영남권이에요. 호남권, 영남권 이건 다 했으니까 앞에서 인구가 얼마냐면 전체 인구가 1309622이 되겠죠. 그리고 몇 퍼센트냐면 7.6%죠. 0.76이죠. 7.6%니까 0.076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맞는 거. 그러면 이 세 개 한 3배 정도 차이 나죠. 이 인구 보니까 3배 조금 차이 안 나죠. 인구가 3배, 얘는 3배 차이 나고 얘는 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둘 다 인구가 비슷하겠죠. 호남권의 영남권의 인구의 50% 이하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그리고 4번 같은 문제가 중요하니까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세 곳이 주어져 있어요. 이건 뭐 이 지역을 알면 훨씬 더 좋은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규모가 크기가 비슷하죠. 가는 인구가 많죠. 다는 인구가 적죠. 그러니까 얘는 대도시가 되겠고 얘는 소도시가 되고 얘는 중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얘는 고차가 되고 얘는 저차가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A, B, C 교육기관을 보니까 A의 숫자가 가장 적죠. 그러니까 얘가 가장 고차가 되고 얘가 가장 저차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가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높을 것이다. 인구수를 보니까 면적은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인구수 차이는 크죠. 그러면 가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높을 것이다. 맞는 거가 되고요. 나는 가보다 중심지 기능이 영향이 좁을 것이다. 나는 가보다 중차 중심지는 고차 중심지보다 중심 기능의 영향권. 이게 우리가 배웠던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제어의 도달 범위로 바꿀 수 있어요. 도달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당연히 중차가 제어 도달 범위가 고차보다 작죠. 맞는 말이고, 다는 가보다 최소 요구치가 큰 기능을 보유한 상점의 수가 많을 것이다. 최소 요구치가 큰 기능을 보유한 상점의 수는 어디가 많죠? 당연히 고차일수록 많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B는 C보다 제약사의 평균 통근거리가 멀 것이다. B는 중차니까 이거는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전문 대학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대학이 되겠고, 이거는 고등학교가 되겠고, 이건 초등학교가 되겠죠. 당연히 고등학교가 초등학교보다 평균 통학거리가 멀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고, C는 초등학교는 A, 대학교보다 교육기간당 학생 수가 적을 것이다. 대학의 학생 수가 더 많죠, 초등학교보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도시 내부 구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